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그 소설은 정말 거기 어디 있었을까? 두 번째 시간인가요? 그 소설은 정말 거기 죄송합니다. 있었을까? 네. 근데 거기 어디 있었을까? 죄송합니다. 이거 출판사 표정, 출판 대표님 표정이 되게 어두워졌어요. 잘못 얘기해서. 우리가 이 제목도 오마주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였지? 그냥 얘기하세요. 네. 그만턴 싱아는 누가 어디로 어디로 갔을까? 네, 누가 네. 먹었을까 아니야? 이제 저는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의 모델였던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부르고 현장에 갔을 때는 80 민권 항쟁 내지는 네. 이제 광주 항쟁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무대를 저희가 가봤었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이었는데 언론 통제가 됐던 시절이었으니까 71년도였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런 여파 때문인지 그 사건을 다룬 작품도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아주 뛰어난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수록됐던 윤은길 작가의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작품이 있어서 네. 그 작품을 가지고 그 무대를 돌아보는 장소를 가봤었죠. 저희가. 네. 역사적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려면 빈민들이라고 표현. 지금은 거의 사용을 잘 안 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도시 빈민,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에서도 당연히 도시라는 곳이 굉장히 야만적인 곳이라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리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아니고 반세기 전이었으니까 이 빈민들인데 너무 밉고 싫고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그냥 서울 밖으로 튀어버려 이렇게 해서 쫓겨난 장소가 바로 경기도 광주, 지금의 성남이죠. 그 장소로 가게 된 게 이 이야기 사건의 발단이자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쵸. 근데 이게 거의 근대사를 저희가 배울 때도 네네. 다루지 않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처음 듣는 맞습니다. 얘기였어요. 저는 이쪽에 다닐 때 좀 감회가 새로웠던 게 국민학교 다닐 때 남한산성으로 소풍을 가면은 네네. 희한하게 성남 쪽으로 갔어요. 그럼 성남 앞에 지나가면 지금은 없는데 그 옛날 모습을 저는 봤어요. 단대 오거리 앞에 복개천이 네네. 그 위에 뚜껑이 안 덮여가지고 그 더러운 물이 흐르고 네네. 그 밑에 가판대 있는 상인들이 있고 집도 판잣집하고 지금 주택가하고 이제 반반이었어요. 그때 모습이 이제 생생히 떠오르는 거죠. (71년도)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진짜 어마어마했었죠. 빈민들 이렇게 내보내놓고 아무 기반 시설 없이 그 당시 사진을 보면 허허벌판에 민둥산이 있는데 그냥 군용 텐트 있잖아요. 네. 24인용 군용 텐트만 주고 여기서 그냥 지내라고 한 거였었어요. 처음에 이제 내보냈던 명분 땅을 싸게 주겠다, 구라에 주겠다였었는데 이것도 홍보 좀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세입자들이 들어왔다는 핑계로 갑자기 땅값을 확 올려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책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약속을 지켜야지라고 했는데 그냥 서로 공을 떠넘긴 거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대로 이러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폭발해 버리니까 서울시 시장이 그럼 이제 면담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뭐냐면 면담 시간에 늦게 왔어요. 지금 같으면 카톡이나 이런 걸로 좀 늦을게요 이러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또 그날 비가 왔었대요. 사람들이 이제 서울시장에 와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는 아침부터 내리고 있고 막 온다는 시장은 30분이 넘어도 안 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쌓였던 울분, 그 다음에 일이 해결 안 되면은 언제까지 집값을 안 내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20년 거치로 내라라고 했는데 1000만 원을 다음 달까지 내라는 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거 못하면 벌금 내거나 감옥 가야 되거나 땅을 뺏기거나 이러니까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때 엄청나게. 그 서울시장이 시청에서 네. 9시에 출발을 맞습니다. 했대요. 그런데 11시에 약속을 했는데 11시가 다 지나도 오지 않고 11시 막 50분 이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당시 교통으로 봤을 때 3시간이 걸리는 곳에다가 던져버린 어떻게 거죠. 보면 지금으로 보면 신도시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로 다 이주를 시켰던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 보내놓고 알아서 먹고 살아 하고 이제 서울시는 그냥 출장소 하나 세워놓고 모른 척 해버린 거고, 경기도 입장에서도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신경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버리면서 양쪽에 버림을 받았던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사실 국가가 왜 국가겠습니까?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이런 것까지는 다 그냥 거짓부렁이라고 해도 최소한 자기들이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조차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땅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폭동을 일으키게 돼갖고 막 출장소는 불타버리고 차도 막 그 다 불타버리고 막 경찰들이 몇 명 진압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워낙 열받아 하니까 경찰이 몇백 명 가지고는 뭐 진압도 안 되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거였죠. 거기를 지나갈 때 항상 느꼈던 게 차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네네네. 언덕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어렸을 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재밌었죠. 항상 궁금했던 게 왜 여기 이렇게 언덕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까. 찾길도 그렇지만 골목골목은 더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아 여기는 한번 눈 오면은 그쵸. 어떻게 다닐까. 이 소설을 보고 좀 그 비밀이 풀린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왜 구릉지로 보냈는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왔는데 평지로 보내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릉지로 쫓아버리고 당시에도 찍은 사진 대부분은 그 산에서 내려다보는 사진들이 되게 많은 거였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 보내는데 기반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서 뭐 비 오면은 그냥 소설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빗물이 들이쳐갖고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를 삶아 먹었다. 뭐 이런 괴담이 돌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핀치에 몰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폭발해 버린 거였고 다행히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성남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줬죠. 그러면서 사건은 무마됐고, 그러니까 당시 독재 정권이 보기 드물게 시민들에게 항복이라는 표현은 적당할지 모르겠죠. 시민들 요구를 들어준 거죠. 사실 8호선 그 지하철 라인을 보면 남한산성역이랑 막 이쪽은 되게 갑자기 이렇게 도시 지하로 가다가 시골 풍경이 펼쳐지는 길이 있었는데 저도 그것도 항상 궁금했는데 이 당시에 요구 조건을 좀 많이 수용을 해줬기 때문에 교통을 편리하게 해줬던 일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게 이제 민주항쟁으로 바라본다면 성공적인 투쟁이었죠. 그런 투쟁이었는데 그거를 선사례를 남기고 그거가 홍보되면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역사적으로는 묻히고 지금도 좀 잘 모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걸었을 때 그 역에서 당시 출장소가 있던 보건소였잖아요. 보건소에 가서 벽에 이제 안내판이 붙었는데 그냥 제 기준인데 너무 조그맣더라고요. 그냥 조형물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시관 따로 있긴 하지만 그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니까 거기에 뭔가 다른 것들을 좀 있었으면 하는데 너무 안내판도 작게 물론 뭐 잘 보이는 데 있긴 했지만 그죠? 안내판 2개 정도 그다음에 다른 뭐 일체 그런 게 없어서 그걸 보면서 그 소설은 정말 거기 어디 있었을까 하나의 가치를 또 찾아냈던 것 같아요. 문학이라는 게 남들에게 좀 불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거, 덮고 싶어하는 거를 막 탈탈 털어서 끄집어내서 이런 게 있다고 보여줘야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담아주고 싶었죠. 아마 윤홍길 작가 77년에 이 작품을 발표했을 때도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광주 대단지 항쟁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아직 그 정권이 그대로 이어질 때였고 70대 후반이면은 더 어마어마했을 때였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했던 심정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작가님이 실제로 성남에 부임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 표정이 좀 어두웠대요. 그래서 그때는 물어봤을 때는 다들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렇죠. 외지인이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근데 이 작가님이 예비군을 갔다가 어떤 청년을 만나가지고 술을 한잔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해요. 이 강주대단지 사건을. 그리고 나서 쓰지 않을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걸 써 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의 그 권 선생과 좀 겹치는 그런 이제 느낌도 있는데 그만큼 쓰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이제 문학으로 남겼다는 게 또 그 문학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데 그 답이 들어있는데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작가의 이제 운명 내지는 숙명 같은 그런 거죠. 이걸 쓰면은 사실 뭐 좋은 일은 없을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바보 같은 짓이고 왜 했냐라고는 하지만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이 책에 보면 작가님이 그려주신 그림이 역시 되게 인상적이에요. 여기 이제 앉아서 러닝셔츠.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러닝셔츠가 살짝 늘어져 있어요. 옛날 거는 입으면 이게 좀 늘어지죠. 이거를 보면은 구두만 반짝반짝하게 유독 열심히 그렸고 런닝이나 반바지 같은 거 되게 허름한데 지금 인물의 상황이 지금 그렇고 그러고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을 대변하는 물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도 옛날에 이렇게 구두를 열심히 닦으셨는데 아버님 그 모습하고 오버랩 돼가지고 아웃켈러 구두에서 구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여기도 이제 구두를 아웃켈러 그려주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허름해도 이것만큼은 나의 자존심이다. 그거를
되게 부각시키면서 그리고 싶었어요.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처음 만났는데 짐은 진짜 리어카 하나로 딱 끝났는데 다른 짐이 없냐고 물었는데 이게 전부라고 했는데 구두를 가져와서 그냥 닦는 게 아니라 구두가 좀 지저분하니까 자기 바지가랑이에다가 이렇게 쓱쓱 문졌다고 돼 있어요. 바지에다가 구두 이렇게 닦는 건데 이런 바지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바지 더러워지는 건 괜찮고 구두가 흠집이 나거나 지저분해지는 건 못 견디는. 특히 이제 집주인 앞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되게 소시민적이기도 하고, 그러고 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쓸려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시대적으로 수동적인 인물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시대 피해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 출판사 직원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이 내 집 한 평, 그렇죠.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은 그 시대에도 똑같았구나. 뭐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고 애지중지하던 10켤레 중에 한 켤레 신고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9켤레 구두가 남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 10켤레 구두는 말씀하신 대로 이 등장인물 권 씨의 자존심이자 상처를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죠. 인간으로서의 그 마지노선? 정말 슬픈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설 저는 진짜 재미있었어요. 장면들의 그 그쵸. 어떤 뭔가 인간이 좀 들키기 싫은 장면을 들켰을 때 공사장에서 막 노동하고 그쵸. 있는데 구두만 신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도 너무 충분히 재밌었는데, 사실 이 맥락을 모르고 이 배경을 모르면은 그쵸.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뒤에 이면에 있었던 또 그 이야기들이 그게 바로 어디에 다 들어있죠? 그 소설은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이 대부분 옛날 작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는 아이들은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 부모님도 사실 그 시대에 살지 못했던 경우나 그 지역에 살지 않았으면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책이 거기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71년도 8월달에 그 어목했던 시기에 우리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쏟아지는 비와 더위 속에서 울분을 터뜨렸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읽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조금 줄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